안녕하세요. 복잡해서 넘겼던 제도들 쉽게 정리해드리는 실버할자 정보TV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나는 해당 안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영원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배우자 정보를 빼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착각 때문에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34만 원을 놓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착각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신청해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집이 있어도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방법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못 받은 만큼은 절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고 잘못 알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소중한 받을 수 있던 내 돈을 못 받고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오해들과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들, 가리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을 정복하여 실수 없는 신청과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놓치기 쉬운 제도 변경이나 신청 시기 같은 중요한 업데이트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헷갈려서 손해보는 구간을 피하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3가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착각들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 하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한번 탈락하면 영원히 못 받는다는 착각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했다고 해도 올해 재산이 줄었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급희망이력 관리제도입니다. 탈락했을 때 이 제도를 함께 신청해 두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자동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서 가능하면 신청 안내를 보내줍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한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급희망이력 관리를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집 한 채만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집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단독가구 어르신이 시가표준액 4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시다면 4억에서 1억 3,500만 원을 뺀 2억 6,500만 원에 연 4%를 곱하면 1,060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88만 원 정도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인정액이 88만 원이므로 선정기준액 228만 원보다 낮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이라도 금융재산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가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는 착각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부부가구로 산정됩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입니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364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봅니다. 만약 배우자 정보를 숨기고 한 명만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기관에서 조사할 때 배우자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면 각각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였다면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7만 4천 원씩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 명만 신청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어차피 부부가구로 계산되기 때문에 둘 다 조건이 맞으면 둘 다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을 바로잡았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준 숫자들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수령 금액과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모르면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2026년도 선정기준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4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5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 중에서 올해는 기준에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재산 공제액입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재산을 모두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3천만 원 있으면 2천만 원을 빼고 1천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이 1천만 원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3만 3천 원 정도가 소득 환산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이 부분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세 번째, 근로소득 공제액입니다. 지금은 기준 근로소득은 월 112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먼저 112만 원을 빼면 88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를 추가로 빼면 88만 원의 70%인 61만 6천 원만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공제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1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12만 원으로 2만 원 올랐습니다. 네 번째,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일반 재산은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 환산액 계산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분이 집이 시가표준액 2억 원이라면 1억 3,500만 원을 빼고 6,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21만 6천 원 정도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그런데 같은 집이 농어촌에 있다면 기본 재산액 공제가 7,250만 원이므로 2억에서 7,250만 원을 빼면 1억 2,750만 원이 남고 이걸 계산하면 월 42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이라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1만 3,760원 초과해서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이 기준은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의 150%입니다. 51만 3,760원 이하로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을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어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안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이 모든 게 소용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는 정확한 신청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첫 번째 함정,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지급이 절대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과거분은 절대로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만 65세가 되셨는데 몰라서 7월에 신청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7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4만 2,510원이니까 6개월이면 205만 원 정도를 그냥 못 받는 겁니다. 몰랐는데요 라고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셔도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는 법으로 정해진 원칙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 15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만약 이미 65세가 지났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일 신청하면 내일부터 한 달 손해입니다. 두 번째 함정,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안 해서 재신청 안내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다면 반드시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탈락한 분들을 5년 동안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신청 안내를 보내줍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안 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서 기준에 맞게 되어도 본인이 알아서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탈락하셨는데 2025년에 선정 기준액이 올라서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해 두셨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라고 안내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신청 안 해두셨다면 본인이 알아서 다시 신청하지 않는 한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했을 때도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니까 그 사이 기간은 다 손해입니다. 수급희망 이력 관리는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청서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탈락하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어도 실제로 신청할 때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실수 사례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들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고 꼭 받을 수 있는 연금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신청할 때 많이 하시는 실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아까운 돈을 날리거나 탈락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실수, 생일 속 한 달 전달에 신청 가능한데 생일 당월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 20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셔서 4월이 되어서야 신청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월에 신청했으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4월에 신청하면 심사 기간이 있어서 빨라도 5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한 달치를 놓치는 겁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34만 원 이상을 그냥 못 받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하셔서 5월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두 달치를 놓칩니다. 법에서 한 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일찍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달에 신청해야 생일 달부터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공제 가능한 부채인데 증빙 서류를 준비 안 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줍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주택연금 누적액, 농지연금 누적액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집이 시가표준액 3억 원이고 은행 대출이 5천만 원 있다면 3억에서 5천만 원을 빼고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부채를 차감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대출 잔액 증명서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서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채가 있다고 말씀만 하시고 서류를 안 챙겨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산이 그대로 계산되어서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고 결국 탈락하거나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5천만 원을 차감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월 16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게 차감 안 되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친척이나 지인한테 빌린 돈은 부채로 인정 안 됩니다. 반드시 금융기관 대출이어야 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보험회사 같은 정식 금융기관의 대출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이것도 부채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누적액을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이 부분도 증빙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부채가 있으면 반드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부채가 있었는데 말 안 했어요 라고 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하시는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구와 관련된 실수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를 누락해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부부가구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확인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본인 것만 제출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것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서류를 빼먹고 신청하십니다. 나만 신청하는데 배우자 것까지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또는 배우자가 내 금융정보를 왜 내놔야 해? 라고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세요라고 안내가 나갑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는데 배우자가 예금이 많거나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한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거부하시면 이거 안 내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설득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가 안 되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따로 살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라면 사실이혼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부부 합산 소득인 정액 계산을 착오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 소득과 재산만 계산하시고 신청하십니다. 내 소득인 정액이 180만 원이니까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낫네,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입니다. 부부가구는 선정 기준액이 364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인 정액이 180만 원이고 배우자 소득인 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합쳐서 380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기준 364만 8천 원을 넘으니까 탈락입니다. 나는 1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항의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와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 경우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는데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고 계시다면 이 100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더하면 선정 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모두 합산됩니다. 집은 남편 명의니까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 명의 재산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본인 것만 입력하지 마시고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모두 입력해서 계산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항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고 그날이 되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65세가 지났다면 오늘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두 번째, 탈락 시 수급희망이력 관리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에 수급희망이력 관리 신청 체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탈락하더라도 5년 동안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기준에 맞으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탈락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수급희망이력 관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라면 배우자 소득과 재산도 모두 입력하셔야 정확합니다. 모의 계산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더라도 일단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모의 계산에서 안 나왔어도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줄었다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도 매년 바뀝니다. 현재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22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에는 213만 원이었으니까 15만 원 올랐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220만 원이어서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예금을 생활비로 쓰셨다면 재산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경우 다시 계산해 보시고 기준에 맞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채가 늘어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 대출금만큼 재산에서 차감되니까 소득 인정액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도 다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하셔야 할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정보를 확인하시고 놓치는 혜택 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제도들도 함께 활용하시면 노후 소득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걸 A급여액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야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1355에 연락하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1만 3,760원 이하로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전액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을 넘으면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지 A급여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받을 금액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월세나 주거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정도면 주거급여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주거급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월세를 내고 계시거나 자가라도 주택 개보수가 필요하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지연금 가입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농지연금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으시면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 계산에서 어떻게 될까요? 농지연금으로 받은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가 시가표준액 2억 원이고 농지연금을 5년 동안 받아서 누적액이 5천만 원이라면 2억에서 5천만 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소득인 정액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주택연금 가입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주택연금도 농지연금과 똑같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평생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도 누적액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재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소득인 정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집이 시가표준액 4억 원이고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받은 누적액만큼 재산에서 빼줍니다. 3년 동안 받아서 누적액이 1억 원이라면 4억에서 1억을 빼고 3억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받으시려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이나 농지 가격 기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농지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과 함께 다른 제도들도 함께 활용하시면 노후 소득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국민연금 1번, 주거급여 2번, 농지연금 3번, 주택연금 4번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탈락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면 제안내를 받습니다. 5년 동안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기준에 맞으면 안내를 받습니다. 셋째, 부부가구는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가 필수입니다. 배우자 정보 없이는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면 불리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월부터만 지급됩니다. 과거분은 절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한 달 늦으면 34만 원, 6개월 늦으면 200만 원 이상을 그냥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서 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째, 부채가 있으시면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대출 잔액 증명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챙겨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같은 정보를 볼 때 써먹을 판단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액과 공제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올해 탈락했어도 내년에는 기준이 바뀌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어려운 제도 함께 챙겨갈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실버알짜 정보TV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